네, 안녕하십니까. 손익계산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마트의 연결 손익계산서에 있는 실제 숫자를 리뷰를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그러면 가계부와 기업회계에 대해서 비교를 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2022년도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줄여서 이마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종속기업의 의미는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마트는 수익이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약 31조예요. 비용은 약 30조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약 1조 원의 이익이 나옵니다. 너무 쉽죠?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장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 보실 이유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라고 제가 끝내면 되거든요.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면 단점이 하나 있으니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수익이 31조 원이나 발생했는데 이게 마트에서 물건 팔아서 발생한 수익이야?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발생한 수익인지 이거 알 수가 없죠. 비용 보시면 1년에 비용이 30조 원이나 쓰는데 아니 어디에 얼마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물건 사오는데 쓰는 거야? 아니면 뭐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쓰는 거야? 혹은 뭐 주식 투자하다가 날린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마트 주식도 없고 잘 가지도 않고 야구도 안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누가 궁금합니까? 우리 임직원은 궁금해 하겠죠. 주주들은 궁금해 하겠죠. 상장사거든요. 왜요?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정보를 참고할 거거든요.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 부장과 다르게 우리 기업들은 수익과 비용을 체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먼저 수익을 보시면요. 매출과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를 합니다. 매출은 그 기업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에요. 이마트가 라면을 직접 농심한테 사와가지고 팔았어요. 직매입 조건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사와서 고객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매출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마트는 원래 그런 걸 하는 친구들이에요. 주력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마트 중에 하나를 팔았어요. 예를 든 겁니다.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접자. 금액적 예를 들어서 그 마트가 장부상 100억 원이었는데 150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50억 원이 남죠? 50억이 남습니다. 여기서 150억 원은 수익, 100억 원은 비용, 이렇게 총액으로 잡지 않고 이 차익, 그러니까 순액 50억 원만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줘요. 왜 그럴까요? 이마트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주력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 외적으로 그런 게 발생한 거예요. 뭐 간혹 가다가 마트의 실체는 부동산 사업이니까 그 매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이건 뭐 판단의 문제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럴 때 정관상 목적 사업 같은 걸 보고 매출로 할지 영업의 수익으로 할지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마트는 영업의 수익으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기타 수익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금융 수익 같은 것도 영업의 수익인데 이것도 예를 하나 들면 회사가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예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은행이 이자를 주잖아요. 그런 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아니에요. 은행 같으면 그게 매출이죠. 걔네들은 돈 장사가 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딴 데 예금하고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은행은 매출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마트는 이자를 받는 게 주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익은 영업 외수익으로 잡아줘야죠. 자, 이익이 같은 두 회사가 있는데 수익의 90%가 매출이고 10%가 영업의 수익인 기업하고 수익의 60%가 매출이고 나머지 40%가 영업 외 수익인 기업이 있어요. 다른 요인을 제외하고 이 사실만 가지고 밸류, 가치를 평가한다면 누구한테 점수를 더 주시겠어요? 주된 사업에 비중이 큰 회사에 점수를 더 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공시를 안 해주면 이 판단을 못 하겠죠. 다음으로 비용을 보시면요. 앞에 수익과 다르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수익은 영업 수익과 관련된 건 매출 하나밖에 없었는데 비용은 주된, 즉 영업 비용을 2개로 나눠서 봐요. 첫째가 매출 원가고 둘째가 판매비와 관리비. 단어가 너무 길어서 보통은 사람들이 판관비라고 많이 줄여서 이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판관비요. 매출 원가는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키워드가 제품의 직접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의역해 드린 거예요. 농심에서 라면을 사왔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사온 매입 원가와 운송비 정도가 이마트의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와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까지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일단 물류센터에 입고가 되면 창고 보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이마트 매장까지 또 운송비가 발생하겠죠. 진열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게 관리비예요. 또 매장에 진열할 때 사람이 할 거니까 인건비가 발생을 할 거고 소비자한테 판촉 활동을 할 때 이걸 농심이 아니고 이마트가 부담한다고 하면 판매 촉진비 같은 게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게 판매비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는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합칩니다. 그래서 판관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매출 원가의 키워드는 상품이나 제품에 직접적으로 들러붙은 원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판관비는 회사 전체의 공통적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라고 일단 이해를 해보십시오. 더 구체적인 분류나 예시는 아마도 원가에 대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 채널이 망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아마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 시즌 1 영상에서는 그 영상이 없습니다. 계속 저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라면을 만드는 농심이라고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마트는 유통을 하는 데고 농심은 제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 측면에서는 이마트가 좀 심플하고 농심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세부 항목이 있어요. 라면 만들 때 원재료, 밀가루 같은 거죠. 이게 일단 매출 원가가 되고 라면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 이것도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냥 사람이 다 만들진 않죠. 이 공장에는 사람보다 기계가 더 많아요. 복잡합니다. 그럼 그 기계 돌리는 거 다 돈이잖아요. 일단 기계 사오는 거 자체가 돈이고 그거 돌리는 전기 다 돈이잖아요. 그런 게 다 원가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유통과 제조의 간단한 원가의 차이를 설명드렸으니까 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을 들으시기 전까지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운영이 되면 이 매출원가와 판관비는 너무나 당연하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둘 다 영업비용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익은 소비자들한테 물건값 따로 받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 따로 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 모든 원가에 대한 가격을 퉁쳐서 한 번에 받잖아요. 그래서 매출 하나밖에 없는 거고, 비용은 고객과 상관없이 회사가 이 항목을 쪼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영업 비용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영업외 수익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할 때 약 4,700억 원을 주고 사왔는데 큰 돈이죠?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은행 가서 차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이자 비용, 비용이잖아요. 매출원가입니까? 아니면 판관비입니까? 마찬가지로 돈 장사가 주업인 은행들은 이게 영업 비용이에요. 고객들이 맡긴 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건 그들의 고유한 본업이잖아요. 이마트는요? 이마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마트는 돈 장사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매출원가나 판관비로 가지 않고 영업의 비용 쪽에 금융비용 쪽으로 분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 매장 같은 거 팔아서 아까 이익 났는데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기타 비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은 아까 수익 쪽에서 설명드린 거의 방향을 반대로 잡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익이 나면 대한민국이 세금을 가져가는데요. 이 법인세를 얼마냐 내느냐는 보통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저희 이 영상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상 지금 현재 최고 세율은 25%예요. 여기에 지방세 10%, 즉 2.5%가 추가로 붙는데 27.5%가 되죠. 이걸 액면 그대로 내는 기업은 없고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감면이나 공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세율, 이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 연도별로 다른데요. 빙 선생이나 우리 구글링을 통해서 물어보면 답변이 좀 제각각인데 대략 약 20% 내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국의 기업은 100억 정도 벌면 평균적으로 20%, 20억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 정도를 일단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0억이 여기서 법인세 비용으로 잡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회계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좀 해줘요. 기술적인 조정인데요. 극단적으로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없는데 세법상 이익이 100억이 발생해서 이 회계와 세법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0억 원의 세금을 실제로 국가에 납부를 했다. 그러면 회계에서는 이걸 비용으로 안 칩니다. 왜? 회계상 이익은 없는데 비용 이거는 인정해주지 않겠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거 미리 낸 거 있죠? 이 미리 낸 거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산 처리를 해버려요. 미리 냈다 이거예요. 미리 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웬만한 분들은 이 부분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예. 근데 나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궁금하네. 혹은 이 부분 평소에 헷갈렸는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네 라고 이제 반가워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법인세 관련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 해설하는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번에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차근차근 우리는 지금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프레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의 바깥쪽을 살펴보시면 재무상태표 혹은 대차대조표랑 여기는 똑같아요. 오른쪽 아니죠? 왼쪽 위는 여기는 똑같아요. 이제 타겟에 이름이 적혀 있고 오른쪽 위는 단위가 적혀 있는데 이거 회사마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틀립니다. 여기 재무상태표는 특정 일 현재인데 손익계산서는 기간에 대한 성과를 알려주는 보고서예요. 기간. 김 부장의 연봉은 연봉 1년에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사의 매출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이냐? 1년 매출이냐? 분기 매출이냐? 반기 매출이냐? 기간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다라고 하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표 안으로 들어가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전체적인 개념이 적용됐는데 앞에서 수익을 2개로 쪼개놨고 비용을 4개로 쪼개놨으니까 이익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의 매출 원가를 대응시켜서 매출 총 이익을 산출합니다. 물건에 직접적으로 들러붙는 원가가 매출 원가니까요. 매출 총이익은 물건을 팔아서 남은 직접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즉 간접적인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를 대응시켜줘서 빼줘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익의 개념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시던데요. 나중에 저희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유명한 미국 회사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영업은요. 마케팅, 판촉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해요. 회사가 일반적으로 굴러갔을 때 발생하는 정상적인 이익을 의미를 합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이마트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와서 팔았을 때 남는 이익,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두 번째 이익의 개념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여기다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한꺼번에 조정을 해줍니다. 영업의 수익을 더해서 또 어떤 이익을 계산하고 거기에 또 영업의 비용을 빼가지고 또 어떤 이익을 정의를 해갖고 계산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회사의 주업이 아닌 부수적인 또는 어떤 제3의 거래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이 영업 외 개념인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대접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한 방에 더할 건 더해주고 빼줄 건 빼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세 번째 이익이 바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법인세를 빼기 전에 계산된 이익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걸 기반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 비용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법인세 비용을 빼준 최종적인 이익의 개념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물건을 판 매출로 시작을 해갖고 이것저것 모든 비용에 혹은 영업의 수익까지 모든 정산이 끝났어요. 이건 개인으로 치면 사장 거예요. 회사로 치면 이건 주주 겁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상 자본 쪽에 이익 잉여금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주주들이 모여서요. 이거 내 건데 이걸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져간다면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가져가면 배당이 되는 거고 안 가져가면 보통 유보를 한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용어들은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운 것처럼 이마트와 종속기업이 발표를 한 이 사례를 잠시 한번
프레임만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연결 손익계산서가 되겠고요. 단기는 제 12기가 되겠고 2022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 제 11기가 되겠네요. 단위는 원 단위로 기재를 하고 있어요. 원 단위로 기재하니까 너무 길죠? 1000원 단위나 100만 원 단위로 좀 쪼개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얼마로 표현할 것인가? 회사 마음이에요.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발표하게 돼 있어요. 매출액이 약 29조가 되겠고요. 매출 원가가 약 21조가 되겠죠. 비용이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첫 번째 이익의 개념, 매출 총이익이 약 8조가 나옵니다. 물건을 팔아서 남은 직접적인 이익이 약 8조 3천억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발생하는 어떤 공통적인 원가가 8조 1천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8조 3천억에서 8조 2천억 정도 되네요. 이걸 빼게 되면 두 번째 이익의 개념, 두 번째 이익으로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약 1,300억 정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 기타 수익에서 손상차손까지가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개념이 되겠어요. 기타 수익 1조 약 4천억인데 1조 4천억인데 금액이 크잖아요. 도대체 어떤 항목들로 이렇게 기타 수익이 발생한 거야? 우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갖고 나오는 영업이익이 1,300억인데 거기 10배 아닙니까? 10배. 10배가 영업 외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 주석을 참고하셔갖고 어떤 항목 때문에 기타 수익이 발생했는지 정보 이용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거죠. 기타 수익이 커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기타 비용으로 마찬가지로 약 960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금융수익, 은행 이자 같은 걸로 3,600억 정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차입금 이자 비용 같은 금융 비용으로 약 5,200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석 34번이나 39번 쪽에 따라가시면 이 항목들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하고 금융 수익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들은 추가적으로 이건 항목도 크고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공시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 회사마다 추가적으로 영업의 수익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분류를 해줘요. 이마트는 지분법 손익이 약 111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공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분법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공부를 할 거고 손상차손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나중에 해당 계정 과목에 대한 해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법 같은 경우에는 꼭 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먼저 용어 정도만 지금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나왔을 때 반가워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영업 외 수익 비용에 대해서 수익 쪽은 더해주고 비용 쪽은 빼주고 이런 식으로 쭉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 갖고 영업이익에서 세 번째 이익의 개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의 계산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줍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이 약 1조 2천억이 나왔는데 법인세가 약 2,400억 정도가 나오니까 역산을 하게 되면 계산기를 제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암산이 안 됩니다. 약 19.4%가 법인세 차감전 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 있네요. 약 20% 정도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고 나서 주주들한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최종적인 이익의 마지막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1차적인 계산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배기업이나 비지배주주지분, 이것들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연결에 대한 영상에서 저희가 별도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주당순이익 37,528원, 이건 도대체 뭐냐? 기본 주당순이익은 뭐냐? 희석 주당순이익은 뭐냐?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